자, 이제 3교시 돌았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의 마무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파트는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선매와 제재 그리고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선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국가가 먼저 사겠다를 선매제도라고 합니다. 국가가 왜 먼저 사죠? 그 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뭐 공단을 조성하겠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등 국가가 먼저 사는 것을 선매라 합니다. 자, 선매에 관련되는 내용. 선매자 지정과 대상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 밖에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선매자라 합니다. 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합니다. 즉, 국가가 먼저 필요해서 사는 땅을 선매라 하고 국가 등에게 선매자를 지정하는데 어떤 토지를 정합니까? 하니까 방금 했던 1번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공단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이죠. 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으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국가가 먼저 사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시험에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하면 틀려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사는 것을 선매라 합니다. 자, 이제 선매라는 뜻은 들으셨고 선매 절차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공법에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일 때는 선매제도가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오고는 선매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선매자의 지정 통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다면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때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냅니다. 자, 선매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숫자가 얼마로 놀고 있습니까? 1개월 내로 선매자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선매 협의와 관련 서류 제출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 조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3번 협의 불성립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니까 협의 불성립에 대한 조치도 의미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매 협의 절차였습니다. 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선매 가격 아니겠습니까? 자, 국가가 내 땅을 먼저 산대요. 그럼 얼마에 국가가 살까? 이거 관심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가격은 실제 현실적인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매수 청구는 잘 성립이 안 된다면 여기 있는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현실적인 가격으로 진행이 되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다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정리해 주실 것. 자, 마무리 제재입니다. 제재 처분 등 하여 자, 1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11조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체결한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3번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1, 2, 3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토지 거래 허가 위반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 거래 허가 위반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을 때는 청문을 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온다? 제재가 들어옵니다.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분하거나 변경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공시지가에 의한 얼마? 100분의 30,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허가 오늘 공부하셨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서 허가 받는 지역의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었죠. 그런데 지금 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 요거 비교해서 잘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제재도 보셨습니다. 이제 제3편 중개실무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도 모두 세 과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죠? 1번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하셨고 여기서 70%가 출제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나갔던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로서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2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3번이 좀 전에 공부하셨던 토지 거래 허가제죠. 자, 요 세 가지 파트가 2편이었다면 이제 우리 입문 과정에서 제3편 중개 실무하는 단원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실무라는 말은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하겠죠. 실무가 뭐라고요?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자, 실무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겠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매수자가 있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들어오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뭐라고요? 거래계약이 성립되니까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계약을 성립하는 거죠. 거래계약을 성립해야만 수수료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에서부터 거래계약까지를 우리는 실무의 총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실무편이다 하고 여기서 약 7, 8문제 정도가 출제가 예상되는데 여러분 이 실무는 타 과목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적인 요소 또는 부동산 학계론적인 것, 등기법, 지적법, 세법 등 모든 과목이 총망라가 되니까 이 중개 실무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타 과목에 대한 솜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반기에는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70% 출제되니까 1편 공유서 법령,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죠. 그리고 실무는 좀 가볍게 접근했다가 이제 5, 6월 달쯤 되면 본격적인 수험 공부가 진행되죠. 그때는 다른 과목들에 대한 솜씨도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때는 중개 실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는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실제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하고 그 3편이 출발을 합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실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가 들어오면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것까지를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실무하는 표현도 여러분 들어보셨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중개계약이 따라옵니다.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서 중개활동, 자, 영업활동이 일어나면 계약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개별적인 실무 이렇게까지 가는 게 실무편이고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고
자, 1장 실무의 의의 및 중개계약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중개실무는 누구죠? 계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계공사의 업무 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업무는 계공사의 중개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계약의 이행이라 개념은 잔고금, 중도금 등의 업무는 실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자, 실무의 과정 초반기 때는 아주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중개 의뢰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자, 의뢰를 접수는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실무의 출발점이며 고객과 중개 대상물을 확보합니다. 그때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체결 시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및 정보 공개 의무가 연결이 되고, 2번 중개활동에 대한 업무 계획이 수립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비용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업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게 되는데 공보상 확인 및 현장 답사, 기본적인 내용 등의 확인을 합니다. 해서 이제 드디어 4번 중개활동. 중개활동이 뭐죠? 영업활동. 이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AIDA 원리, 즉 아이다의 원리 이런 게 따라옵니다. 고객의 분석과 특징 분석이라는 중개활동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을 계약의 체결이라고 그러죠. 이 거래계약의 체결되는 것이 이제 중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공사는 중개의 완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중개 완성은 계약 체결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게 되고,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는데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죠? 5년.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존 관계 정서 4번이 교부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거래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아까 500만 원 과태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과정대로 가는 것이 중개실무의 수업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3요소는 크게 계공사, 그리고 의뢰인, 그리고 중개 대상물을 3요소로 하니까 3가지 요소를 잘 보되, 여기 3가지 요소는 방금 그림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이런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를 3요소로 하고, 첫 번째 계공사 있어야 됩니다. 계공사가 없으면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계공사. 그 다음 중개 의뢰인, 갑하고 을을 중개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매도 매수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요소는, 자, 첫 번째 뭐 중개 대상물, 그리고 의뢰인, 그리고 계공사를 중개의 3요소라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가볍게 따라오셨죠. 그런데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개의 요소에 중개사무소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중개사무소가 들어오면 꼭 사무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중개보수가 있어야 한다. 중개를 하고 나면 뭐 받습니까? 중개보수 받죠. 중개보수도 3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사무소나 중개보수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3요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할 수 있으니까 꼭 그림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자체가 중개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첫 번째 뭐 중개 대상물, 의뢰인,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3요소로 한다. 이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과정 보셨고, 그 다음 실무를 할 때의 3요소까지 해서 정리가 되었고,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업이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에서부터 뭐가 이제 중개실무가 시작되는데, 중개계약의 법률적 성질에서 중개계약도 계약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낙성불효식 계약이면서 유상쌍무계약이고, 민사중개면서 비전형 무명계약이고, 혼합계약이고, 임의적 계약이다. 그 법률적 성질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니까. 자, 드디어 3번. 이런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해되겠습니까? 기간이 경과되었다.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다음 달까지 팔아줘야 되잖아요. 3년 있다가 와서 우리 아파트 팔아드릴까요? 이래서 문제가 될 건 아니죠. 기간이 경과되면 종료된다.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개의 완성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는 계약의 해지, 당사자들이 우리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럼 해지. 마지막 파산, 사망, 중개 불능 등은 종료되는 시점. 여기서 종료는 중개의 완성이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계약은 끝나니까 제2 중개계약으로 중개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제2 중개계약을 다른 표현으로는 재중개계약합니다. 다시 중개계약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제2 중개계약 또는 재중개계약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4번 중개계약의 서면화에 따른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중개계약이 전부 말로만 일어나잖아요. 여기 중개계약을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좀 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일어나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자꾸 분쟁이 생겨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비싸다, 싸다, 뭐 좋은 아파트라 했는데 물건은 다 썩었더라 등등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중개계약을 서면화를 하면 좋겠다. 즉 중개계약서를 딱 적으면 어떤 점이 좋죠?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팔아주면 수수료 얼마로 하자. 내용이 확정되죠. 분쟁의 발생 및 해결을 하고 유통시장이 정비 건대화되고 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뭐 좋은 말씀드리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개계약을 서면화에 따른 기능은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가 뭐죠?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익혀나갑니다. 자, 이런 네 가지에다가 뭐 이런 중개계약을 서면을 하면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틀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대비합니다. 자, 중개계약을 서면을 하면 좋은 점.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이제 서론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중개계약에 대해서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실무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출발하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고 어쩌면 실무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인데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출발되는데 이 물건이 지하철로부터 몇 미터 거리에 있고 13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뭐 보일러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물건의 설명이 되어야만 중개가 일어나니까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과정이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한 두서너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공적인 장부, 공부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대장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인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보고 면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경계 이런 거 들어오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어디에 나타난다?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니까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를 지금 체크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소유자에 관한 사항. 대장은 전부 면적과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대장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말로 하면 등기부 등본이죠.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이 나타납니다. 표시라는 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죠. 각부는 소유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제한 물건이라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세 가지 장부는 소유자가 기재된다는 게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때 중개대상물 자체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들은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의 A, B, C입니다. 자, 내려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등 공법사항은 토지이용계획서로서 확인하는데 공법상 제한사항의 기준이 되는 공부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토지이용계획서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리고
공법상 모든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한 것은 현장 답사와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런 공부들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중요한 게 그래도 지적도, 임야도 중요합니다. 자,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소재지, 지번, 지목이 나타나는데 이런 도면에서의 지목은 약으로서 생략된 용어로서 표시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계, 지형, 축척이 나타납니다. 아마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경계가 나타난다는 게 가장 많이 시험에서 걸었습니다. 자, 후견 등기부로서 행위 능력을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가볍게 보셔도 되죠. 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각종 공부들로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상 의한 조사 확인을 했다면 이제 현장 확인도 잘해야 되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개공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공부상 기재, 미기재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하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상태, 자료 등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자, 의뢰인을 통해서 분묘기지권 등 미공시된 권리관계와 같이 공부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문의하여 조사합니다. 상태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태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상태는 전부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과 바닥면, 도배의 상태를 요구하는데, 이때 상태가 안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다? 환경조건. 그래서 여러분 환경조건 이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조, 소음, 진동을 환경조건이라니까 지는 뭐 한다?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때 비선호시설은 직접 조사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2번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조사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지, 지번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소재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이 물건이 강남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소재지 확인은 중요해요. 토지의 소재지 확인은 지적 공부에 의하고 건물의 소재 확인은 건축물 대장에 의합니다. 즉 소재지는 대장으로 확인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토지는 지적 공부,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때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까지, 건물의 경우에는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칭과 번호까지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특히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된다. 소재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제 2번 지목입니다. 뭐 지목도 여러분 지적법 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배우죠. 지목의 확인은 지적 공부에 의하고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를 때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특히 차, 장, 천, 원은 차 문자 부호를 씁니다. 그래서 차, 장, 천원이니까 차 문자는 두 번째 부호죠. 차가 뭐죠? 주차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씁니다. 장은요 공장용지 장이죠. 천, 하천 그럽니다. 두 번째 부호입니다. 원은 유원지 해서 두 번째 부호를 따니까 여기 차 문자 부호를 따는 네 가지는 실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앞글자를 따니까 머리 글자 두 문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과수원은 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장용지는 목, 뭐 철도용지는 철, 뭐 대지는 대, 잡종지는 잡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는데 요 네 개의 놈들만 차 문자 부호를 따고 네 가지니까 시험 네 개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차 문자 부호 두 번째 부호를 따는 것은 뭐다?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차장 1,000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도 확인했다면, 면적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파트나 토지는 이 면적이 얼마나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인하는데,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해서 각 필지별 제곱미터로서 확인합니다. 꼭 제곱미터라는 거 잘 보시고, 이거를 평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가실 때, 야,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니? 평 그러지 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평으로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시험용으로 제곱미터로 확인한다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면적을 설명합니다.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서 청별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수평투영 면적이다.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딱 바라다 본 모습, 이를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지적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또 건물에 대해서는 4번 건축 구조도 확인해야 된다. 그때 건축 구조라는 것은 내용 연수도 하나 말할 것 같아요.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건물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의 확인하고 들어가죠. 5번 건축연도 역시 내용 연수의 확인입니다. 건축연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함이 원칙이나 공부상 기재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6번째 경계도 확인해야 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소유권에 관련되는 내용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도 확인해야 되는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하고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청량 기점을 잘못 잡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 도면상 경계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경계는 이렇잖아요.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땅이다. 이를 우리는 사실상 경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실상 경계와 도면에 있는 경계가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달라. 그러면 항상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 아주 의식 있게 이야기합니다. 경계. 자, 7번 지형 돌았습니다. 지형이란 토지의 형상을 말하고 그때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지세. 지세는 토지의 경사도를 지세라고 합니다. 그때 지적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여러분 땅의 기울기도 중요하죠. 여러분 땅은 평평한 게 좋을까요? 언덕이 많으면 좋을까요? 평평한 게 좋겠죠. 그래서 지세도 확인하는데 이 지세를 지적 도면을 보고 확인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세도 뭐 반드시 현장 답사한다라는 개념들이 시험에서 들어옵니다. 자, 이어서 9번 건축물의 용도도 확인해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인한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가벼운 단어이지만 당연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그나마 다행인 게 건축물 하면 전부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세부 용도는 현장 답사하고 건축물의 방향. 여러분 아파트 등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주 의미 있죠. 그죠? 남향이다, 동향이다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죠. 그래서 건축물의 방향은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방향이 이게 남향인지 북향인지는 어떻게 한다? 가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봐요. 건축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현장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자,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확인해라. 제목 가볍게 보시면서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도배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것들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함, 뭐 누수 있음, 없음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는 체크리스트이죠. 그래서 제목을 가볍게 봅니다. 4번도 확인되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뭐 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주라 말이죠. 시장, 학교, 이런 백화점은 있음 없음, 재래시장 있고 없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것들이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이죠.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공사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는 벽면과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에 대해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5번 권리관계도 이렇게 확인하라.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로 확인을 하는데 이제 등기부에 확인되지 않는 권리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7번 분묘기지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출발을 합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들어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묘기지권, 장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도 중복되는 과목이니까 민법에서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설명했죠. 여기 토지가 갑의 토지인데 을이라는 타인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합니다.
여러분이 땅 주인 갑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쓴 사람이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설치하면 당연히 철거하세요. 또는 철거를 못하면 사용료를 내시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를 분묘기지권 그럽니다. 그림을 보고 대답합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자, 이 분묘기지권은 우리 중개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방금 말로 다 설명했습니다. 의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소유자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자, 땅 주인이 만들어도 좋다. 그럼 승낙을 받았으면 철거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승낙을 받으면 성립한다. 이 두 번째,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를 취득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시효취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효취득은 이제 2001년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1년에는 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어쨌든 타인 소유 토지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다. 그러면 시효취득으로서도 인정해준다. 세 번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했을 때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달라지면 분묘기지권은 취득을 합니다. 자, 이때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3번 공시 방법이에요. 자, 이런 타인에게 내가 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타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뭐라 부른다? 공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공시 방법.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분묘의 모양이 바로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 평장은 아시죠? 평평하게 묻어가지고 여기에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남이 모르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평장되거나 암장, 몰래 묻었다.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가묘인 상태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자, 평장되면 인정하지 않는다. 암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가묘 적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분묘기지권의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한다는 제한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을 하되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기초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디귿 지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보는데 특히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하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판례가 바뀌면서 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리얼. 그때 존속기간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정해 주느냐?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미음,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죠. 자, 보아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로서 다만 종중이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종중에게 기속됩니다. 항상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속된다부터 들어오면 틀립니다. 종손에게 먼저 있고 종손이 없다면 종중에도 인정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고 비읍, 이미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범위 안에서 이전한 분묘도 여전히 그 권리는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자, 이 분묘기지권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 자연장, 수목장, 풍장 등의 사유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연장, 자연스럽게 묻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초목장, 잔디밭에 뿌렸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수목장, 나무 밑에 했다, 풍장, 바람에 날린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사유들은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분이었기 때문에 공시의 효과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한 문제거리를 공부하셨다면 더 세련된 문제가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사에 관한 법률로서 화장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고 이왕이면 만들 때 작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범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은 기간과 범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가볍게 익히시면 되고, 자, 좀 더 세련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자, 상단 장사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는데 이때 국립묘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화장해서 철거해야 되니까 국립묘지 같은 곳은 국가의 유공자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걸 철거하라 할 수 없으니까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의 범위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묘지는 30일 내로 시장 등에게 신고하는데 한 기당 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전체도 30이죠. 그러니까 개인묘지는 무조건 10평 미만으로 만들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때 가족묘지, 종중법인묘지 안에 있는 개인묘지는 얼마로 한다? 1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이니까 5평까지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족묘지는 얼마? 100제곱이죠. 자, 가족묘지는 100제곱, 종중은 1000,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요 범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은 범위와 기간을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올라갑니다. 1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장지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면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개인 자연장지. 자, 자연장지는요, 뭐 초목장, 수목장 이렇게 뿌리니까 봉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넓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개인, 가족, 자연, 종중까지는 전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이제 범위가 크니까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연장지 똑같죠? 아까 묘지와 같이 30제곱, 가족 똑같죠? 100제곱. 그런데 아까 묘지는 종중은 얼마였다? 1000이었다면 자연장지는 2000으로서 살짝 더 넓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용인 거라. 그죠? 자연장지 2000. 종교는 4만, 공공법인은 5만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에 관련되는 내용이 공부가 되면 요 장지에 관련되는 장사에 관한 법률, 요 정도가 시험용입니다. 자, 이제 또 경사가 확인해야 될 거 8번. 토지 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도 확인해라. 그래서 경호사가 물건을 확인할 때는 공법적인 사항도 확인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연결되는 것은 공법 중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제도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공법에서도 그대로 공부하시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연결이 되죠.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농지란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농취증이라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농취증 하는 것을 익혀놓고 자, 경자유전의 원칙부터 가볍게 보시되 우리 시험하고는 농취증의 발급입니다. 자,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농취증 자격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어디서 제출합니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업 면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시구업 면장에게 농취증을 제출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농취증 발급인데 여기 군수가 없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7일 내로 농취증 발급을 해주는데 만약에 농지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면 14일 만에 발급을 해줍니다. 이런 건 중요합니다. 자, 농취증 발급 며칠 만에 한다?
7일. 근데 농지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면 농지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것이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데요. 그럴 때는 14일 만에 발급해 주는데 요 숫자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에서 작성 면제 사유 천천히 보시고 이제 법률적인 성격입니다. 이 농취증은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농지를 매매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 말이죠. 또는 신고 등의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계획서 작성의 취지나 농취증은 필요하다. 즉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았다. 뭐 있어야 된다? 농취증 있어야 합니다. 요거 체크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이 불필요합니다. 왜? 토지거래가 워낙 센 놈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경매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것도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농취증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주말 체험 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주말 체험 농장은 도시민들이 자,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 그때 기준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비영농인의 상속 및 인농입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는 자 상속농지 1만 제곱미터까지인데 그때 영농인은 농지 소유 상한의 제한도 없고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가볍게 보셨고 자,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자, 이때 농취증을 자격을 받아야 되는 경우 없어도 되는 경우 객관식 문제 가끔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자, 이제 8번째 내려오면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의 세율,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하라. 그런 내용이고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쭉 개략적으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이 잘 되면 이제 10번째 뭐 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라는 단원에 접어들었고 이게 이제 중개 실무에 있어서는 가장 마무리 편이죠. 자, 물건을 잘 확인했으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는 모두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거용 건축물 이걸 1번이라고 그러죠. 비주거용 건축물 2번 그리고 토지를 3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4번이라 하여 자,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서는 모두 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조차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별 확인 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확인 설명서 서식은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별로 거래 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건의 종류별로 4가지로 만들었고 또한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뭐 영어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겠냐마는 그래도 영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맞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하고 거래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다시피 주거용 건축물을 확인 설명서 뭐 1번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90%가 아마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서 1번을 제일 많이 작성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1번에 관한 내용은 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 설명서 2번 양식이라 합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 얼마? 3번 양식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3번 토지. 4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양식을 몇 번? 4번으로 해서 모두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관련된 1, 2, 3, 4 4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고 또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인강드림에서 입문 과정에서의 4주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그래도 입문 과정에 들어왔으니까 경매가 뭔지 이런 거 관심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매에 관련된 매수 신청 대리로서 입문 과정의 전체를 한번 보는 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주차의 입문 과정에서 확인 설명서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제목 정도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경매 매수 신청해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